15. 상대적인 관점. 사람이 습한 곳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렁이도 그러한가. 사람이 높은 나무에 오르면 불안하여 벌벌 떤다. 그러나 원숭이도 그러한가. 어느 거처가 표준인가. 장자는 철저하게 상대적인 관점에서 우주와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자의 생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은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 사슴은 부드러운 풀을 즐겨 먹는다. 지네는 뱀을 즐겨 먹는다. 솔개나 까마귀는 쥐를 즐겨 먹는다. 누구의 입맛이 정답인가? 장자의 생각이 아름다움에 이르면 더욱 재미납니다. 모장 서신은 미인이다. 그런 미인도 물고기가 보면 깊이 숨고 새가 보면 높이 날고 사슴이 보면 도망친다. 누구의 미인관이 정답인가? 이와 같은 신뢰를 쭉 나열하고 나서야 장자는 비로소 본론을 꺼냅니다. 도덕이니 시비판단이니 하는 것들도 내가 보건대 각자 자기 입맛대로 떠드는 것인즉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을까? 이처럼 장자는 모든 사물 및 현상에 대해 상대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역시 상대적일 뿐입니다. 이 점을 장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인간을 대자연의 일부로 생각해 기타 사물 및 현상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식물도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과 그 가치가 동일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발상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장자의 사상을 현실 도피로 보는 것은 사실상 장자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겠죠. 그는 오히려 너무도 현실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16. 육체적 만족보다는 정신적 만족. 목가의 꽁은 10걸음 옮겨야 먹이를 한 번 쫄 수 있고 100걸음을 옮겨야 겨우 목을 축일 수 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양육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 천수를 누리려면 꽁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자의 주장입니다. 세장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세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장자는 양생주 첫머리에서 지식을 첫째 세장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생은 유한하고 지식은 무한하다. 유한한 인생으로 무한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한데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식을 계속 추구하겠다면 구제불능이다. 이어서 장자는 남에게 주목받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목받는 일이 둘째 세장입니다. 주목받을 일이란 매우 다양하겠죠. 크게 보아 착한 일과 악한 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이름이 나게 됩니다. 이름이 나게 되면 이 사회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명성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자리에도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육체적으로 구속되고 급기야 정신까지도 속박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뒷짐지고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야 할까요? 장자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소잡는 백정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백정이 문해군에게 소잡는 시범을 보이게 되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예술이었다. 소잡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고 들리는 소리는 음악이었다. 문해군이 놀라서 소리쳤다. 대단하이, 정말 고난도 기술이야. 백정은 칼을 놓으며 아뢰었다. 소인이 추구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입니다. 소인이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보는 소마다 온전한 소였습죠. 이제 3년을 잡아보니까 모두 해체되어 보이더군요.
지금은 눈으로 소를 보지 않고 정신으로 대합니다. 이목구비의 감각적인 기능을 정지시키자 정신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소인은 그저 소 몸속의 결을 따라 빈틈으로 칼날을 놀리고 사이사이로 길을 내는데 모두 원래 소의 구조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섬세한 힘줄 근육 및 뼈와 살이 엉킨 부위도 칼날을 댄 적이 없는데 하물며 엄청 큰 뼈다귀를 칼로 후빌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수급 백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간답니다. 왜 1년에 한 번 갈까요? 칼로 베기 때문에 칼날이 무뎌지는 것이지요. 일반 백정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갑니다. 왜 한 달에 한 번일까요? 칼로 찢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19년째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날은 막 숫돌에서 갈아낸 듯 여전히 새거 싶지요. 소의 관절과 힘줄 근육은 틈새가 있고 칼날은 너무도 날카로워 날카로운 칼날로 틈새를 여유 있게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19년 칼을 놀렸지만 칼날은 숫돌에서 막 꺼낸 칼날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소를 볼 때마다 긴장되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부위를 접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기에 눈길을 떼지 않고 조심스레 칼질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지에 올라 마음으로 손길이 가면서 그저 칼날을 살짝 대기만 해도 소 한 마리가 훌러덩 해체되어 흙이 땅바닥으로 쏟아지듯 와르르 주저앉습니다. 그런 다음 소인은 칼을 거두고 바로 서서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보지요. 문해군이 탄성을 질렀다. 대단하이.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양생의 도리를 알겠노라. 이 모든 것이 비유입니다. 살아있는 소의 복잡한 관절, 난해한 힘줄과 근육, 그리고 얽히고 설킨 살점 등은 험악하고도 복잡다단한 사회를 가리킵니다. 소 잡는 칼은 처세술이고 백정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유하죠. 그러므로 설령 착한 일,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얻은 명예나 명성은 향유하지 말고 담담하게 빈 곳으로 향하라는 뜻입니다. 빈 곳은 빈 마음이며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욕심을 안 낸다는 것이지요. 목가의 꽁과 백정의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맥락은 서로 통합니다. 이목구비의 만족은 육체적인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세속적인 성공은 인간을 무디게 하거나 심지어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여도 좋은 것이 결국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천지편에서는 또 세장 이야기를 꺼내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얻었지만 속박당했다면 과연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세장 속의 비둘기와 부엉이, 그들은 행복을 얻었는가? 17. 무용지물의 좋은 점. 산의 나무가 목재감이 되면 허리가 잘리고 등잔불이 타지만 실은 제 몸을 태우는 것이며 개수 열매가 먹을만하면 가지까지 꺾이고 윷나무가 쓸만하면 거주까지 벗겨진다. 사람들은 쓸모 있는 것의 좋은 점만 알지 무용지물의 좋은 점은 모른다. 세속적으로 판단하건대 실력 있고 능력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축복이라고 생각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대우받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자는 바로 이런 점을 통찰했는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목장이 제나라로 가는 길에 고곤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상수리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상수리나무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목이었는데 둘레가 수십 미터였고 어찌나 높이 자랐는지 산봉우리를 아래로 굽어보고 있었다. 수백 미터 높이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가지가 있었는데 가지 하나만으로도 나룻배를 수십 척 건조할 수 있었다. 나무를 구경하기 위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시장터를 방불케 했지만
유독 대목장만은 상수리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다. 뒤를 따르던 제자 목수들은 상수리 나무에 넋을 빼앗겼다가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는 대목장을 쫓아가 여쭈었다. 저희가 도끼와 대패를 잡은 이후로 저렇게 엄청난 제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께서는 어찌하여 본 척도 안 하시는지요? 대목장이 일갈했다. 찍소리도 하지 마라. 저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야. 저런 나무로 배를 만들면 물에 띄우자마자 가라앉고 관짝을 만들면 얼마 안 가서 썩어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쉽게 부서지고 문짝이라도 만들면 진액이 흘러나오고 대들보를 만들면 좀이 잘 쓸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 쓸모가 없기에 오늘날 저렇게 엄청나게 자란 것이지. 그날 저녁 상수리 나무가 현몽하여 대목장에게 자신의 상황을 직접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은 쓸모가 없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거목이 되었지.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유용했더라면 진작에 허리가 잘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대목장을 꾸짖습니다.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 쓸모가 있고 없고를 따졌지만 나에게는 쓸모없음이 곧 생명과도 같은데 뭘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내리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대목장은 제자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되묻게 되죠. 상수리 나무는 무용지물을 추구한다면서 왜 이곳 사람들의 제사를 받아먹으며 신목행세를 한답니까? 그러자 대목장은 제자들을 혼내줍니다. 이놈들아, 헛소리 작작해라. 상수리 나무가 신목행세를 하는 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야. 쓸모없기에 저렇게 크게 자랐다는 사실조차도 일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신목행세를 하는 것이야. 장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마가 흰소, 너무 심한 들창코 돼지. 치질이 있는 사람은 물귀신도 싫어해서 제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점책에 기록되어 있다. 점쟁이들은 재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물은 극구 피한다.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바를 하늘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쓸모없기에 천수를 누린다. 장자는 또 초나라 미치광이 저별을 등장시켜 험한 세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초나라에 갔다. 초나라의 유명한 미치광이 저벼가 공자의 거처 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봉황새야 봉황새야 너도 이제 맛이 갔느냐. 미래가 안 보이고 좋았던 그 시절도 돌이킬 수 없네. 세상이 평화로우면 성인은 자기 뜻을 펼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성인은 그저 목숨을 유지할 따름인데 지금 세상은 형벌만 면해도 장땡이지. 복은 깃털보다 가벼워 얼마든지 실어갈 수 있건만 사람들은 씻지를 못하고 화는 돼지보다 무거워 피하기 힘들건만 사람들은 피하려고도 하지 않는군. 그만두게, 그만두게. 인격과 덕행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짓거리 위험하네, 위험하네.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스스로 감옥에 기어들어가는 짓. 가시돋친 저 잡초, 가시돋친 저 잡초, 내 앞길 막지 마라. 아니지, 차라리 내가 돌아가마. 내가 돌아가는 것이 편하지. 그래야 내 발목에 상처나지 않겠지. 장자의 처세 철학은 험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려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 숨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18. 내 재미란 무엇인가? 사랑한 것은 어미의 모습이 아니다. 모습을 지탱해주고 있던 어미의 마음이었다.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가 남쪽 초나라에 간 적이 있었다. 도중에 새끼 돼지들이 길가에 있었는데 그들은 어미 돼지 주위에 모여 열심히 젖을 빨고 있었다. 그런데 열심히 젖을 빨던 새끼 돼지들은 어미 돼지가 죽은 것을 발견하곤
언제 젖을 빨고 있었냐는 듯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전부 내빼는 것이 아닌가. 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새끼들이 어미를 사랑한 것은 어미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습을 지탱해주고 있던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육신과 애인의 육신을 더 이상 매만지고 감싸 안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그 육신뿐 아니라 그 육신을 움직이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어머니나 애인의 정신적 생명이었습니다. 그 정신적 생명력이 육신으로 하여금 말하고 웃고 움직이게 했던 것이며 자애로운 모습으로 혹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애로움이나 사랑스러움은 인간의 정신적인 감정이 바탕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육신을 빌려 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정신적인 감정이 작용하여 그 자애로움과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돼지 새끼와 어미의 이야기를 공자의 입을 통해 터뜨렸던 장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자는 나이를 먹었어도 어린애의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지만 성숙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들을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랑한 것은 어미의 모습이 아니다. 모습을 지탱해주고 있던 어미의 마음이었다. 장자의 사랑은 육체적 눈길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었습니다. 19. 하늘의 군자는 지상의 소인이다. 이 세상엔 가짜 인간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건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면을 좋아합니다. 본인이 가면 쓰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가면 쓴 다른 사람의 모습도 보기 좋아합니다. 도덕의 가면에 가까이 하려 하고 권위의 가면에 기대려 하고 황금의 가면과 친하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부의 가면이 항상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쓰지 않으면 정말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가면을 썼기 때문에 누구도 상대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의젓하게 행세하는 가면의 인간들. 이들은 하늘의 눈에서 보면 영락없는 위선자들이요 소인배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군자는 하늘의 소인이라 이렇게 장자는 말했던 것이지요. 진짜 인간은 가면의 이 세계에서 괴물 취급을 받거나 왕따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군자지요. 그러므로 지상의 소인은 하늘의 군자라 이렇게 장자는 말했습니다. 20. 상처받지 않는 마음. 지인의 마음 씀씀이는 거울과도 같다. 삼라만상을 거절하지도 않고 영합하지도 않으니까.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춰줄 따름이므로 삼라만상을 초월하여 상처받는 일이 없다. 지인이란 정신적인 초월을 이룩한 사람, 말하자면 득도한 사람입니다. 장자를 비롯한 도가 계열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지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가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아마 세상은 너무 심심할 정도로 조용할 것이고 신문사 기자들은 보따리를 싸게 될 것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마음을 거울처럼 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거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장자 달생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싸움닭을 만들기로 유명한 기성자란 사람이 있었다. 왕의 부름을 받고 싸움닭을 훈련시키게 되었다. 열흘이 지나 왕이 물었다. 이제 대충 되었는가? 기성자,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한창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왕이 또 물었다. 이제 되었겠지. 아직 멀었습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그림자만 봐도 덮치려고 난리를 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났다. 왕이 또 물었다. 기성자가 말하길 아직도 훈련이 덜 됐습니다. 적을 보면 노려보기만 하는데 여전히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났다. 기성자는 비로소 만족스러워했다.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어떻길래? 상대 닭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덤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나무로 깎아 만든 닭같이요. 다른 닭들이 보고는 더 이상 반응이 없자 다들 그냥 가버립니다. 멍청해 보이는 나무. 누가 해치려 해도 해칠 수가 없겠지요.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여 빈배나 나무닭이 된다는 것은 지난한 과정일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부대끼다 보면 인생의 한계를 너무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장자가 권하는 빈배와 나무닭의 이야기는 바로 정신적 초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빈배처럼 나무닭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장자는 그렇게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20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리다리가 짧다고 느리려 하지 말라. 학다리가 길다고 줄이려 하지 말라. 짧은 놈은 짧은 까닭이 있고 긴 놈은 긴 까닭이 있다. 느리려고 줄이려고 괜한 짓 하지 말라. 육체적인 변형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치장하고 꾸미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한계 있는 자본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허상을 쫓는 것은 너무도 무모하고 결과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개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변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경지는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불변합니다. 최소한 우리 인간의 가치체계는 그 변화가 극히 적습니다. 1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1000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났어도 위대한 인격은 여전히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계 있는 자본으로 불확실한 허상을 좇는 것과 확실한 자본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목표를 좇는 것 중 어느 게 승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건만 사람들은 왜들 그렇게 오리다리와 학다리 사이에서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왜 변하지 않는 정신적 가치보다도 변하는 육체에 더 가치를 둘까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생각이 미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학생들 중에는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오리도 있고 학도 있을 겁니다. 닭은 닭의 용도가 있고 개는 개의 용도가 있고 소는 소의 용도가 있고 말은 말의 용도가 있고 오리는 오리의 용도가 있고 학은 학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각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용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을 일절 무시하고 표준을 정해서 전부 그 표준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해버립니다. 장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허리가 빠지도록 웃습니다. 웃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수령이라는 곳에 어느 젊은이가 살았다. 그는 항상 자기 걸음걸이가 보기 싫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는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너무도 멋있어 보였다. 젊은이는 큰맘 먹고 한단으로 유학을 갔다. 몇 달이 지났다. 젊은이는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그렇게 노력했어도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마스터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배우느라 원래 자신의 걸음걸이를 잊어버렸다. 젊은이는 어쩔 수 없이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타고난 특성을 스스로 업신여기고 남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인간 군상을 2000여 년 전에 장자는 얼마나 비웃고 있습니까? 오리가 비록 쇼다리일 망정 잘하는 게 있지요. 하기 늘씬하고 날렵해 보이지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용도와 특색은 다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혜와 자신감이 없다면 이 힘든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자기 자신은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22. 유한한 인생. 인간의 생명은 백마가 틈을 스치듯 잠시일 따름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신비한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러나 일단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나왔다면 결국은 죽고 마는 것. 그러므로 노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육신이 있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육신이 사라진다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취업에 대한 고민, 이성 문제에 대한 고민, 집안 문제에 대한 고민 등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을 겁니다. 생명을 받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현실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 때 도피하고자 하면서도 그러나 생명을 포기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인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죽음의 문제에 대처했을까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죽음에 대처했던 방법은 대략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불로초와 불사약. 진시황제도 동남 동료 5,000명을 복례산 신선도에 보내 불사약을 구하려 했습니다. 중국의 위진남북조는 환상적인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일부 유명 인사들은 황금과 수은을 재련하려고 했지요. 당시까지 발견된 광물질 중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황금과 수은을 주목했습니다. 그리하여 황금과 수은을 재련하고 여기에 각종 약초를 배합하여 환약으로 만들어 수시로 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금속이라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두 눈엔 헛개비가 보이게 되죠. 오히려 제명대로 못 살고 다들 미리 갔습니다. 약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기공으로 몸을 가볍게 하거나 몸의 더러운 기운을 깨끗한 기운으로 대체하면 영원히 산다는 방법도 추천되었지요. 그러나 결국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무슨 약을 먹거나 무슨 체조를 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노쇠는 어느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사실이며 육체적으로 소멸할 때 우리의 생명도 끝이라는 점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향락으로 잊어보자. 죽음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실컷 즐기자.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를 떨치려고 더욱 향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아예 죽음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기가 무섭게 향락에 빠지기 때문에 대충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정신을 차려보면 저승길일 따름이죠. 이런 부류는 대략 이런 식으로 살아가며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합니다. 죽기는 싫고 그렇다고 그걸 받아들이기엔 마음이 너무 허약하고 그래서 향락으로 잊으려는 이들은 너무 겁쟁이 아닌가요? 감각적인 도취에 빠져 잠시라도 죽음의 공포를 잊으려는 이들이 너무 가엾지 않은가요? 셋째는 불멸의 업적을 남긴다. 향락파들과는 달리 이들 범생이들은 전혀 상반된 각도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처합니다. 이들은 생전에 불멸의 업적, 훌륭한 인격, 혹은 위대한 작품 등을 이룩하여 육신은 죽어도 그 정신만은 후세에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들의 육신은 썩어 없어져도 이들의 이름은 후세에 전해져 훗날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즉 후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탐닉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한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조조의 둘째 아들
조비가 토로한 다음 구절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태어나 7척의 육신, 죽으면 그저 관 하나의 흙일 뿐. 위대한 일을 성취하여 이름을 남기는 것이 영원히 살아남는 유일한 길일세. 이것이 안 된다면 훌륭한 저서를 남기는 것이 그 다음 선택이라. 중국에서는 자고로 3가지 불후라 하여 바로 위에서 언급한 훌륭한 인격, 불멸의 업적, 위대한 작품을 꼽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썩지 않는 3가지라 하여 삼불후라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후세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인격과 작품을 남겼다 한들 본인은 이미 죽은 마당에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후세의 명예를 위해 생명이 붙어 있는 이 인생을 이렇게 노력하며 힘들게 산다는 것이 피곤하지 않을까요? 넷째는 종교에 귀의한다. 종교의 좋은 점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 때문에 종교는 하나의 안식처가 됩니다. 인생이 덧없고 세상이 허무해질 때 종교에 귀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종교는 안식을 제공하며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러나 이 종교란 것이 여하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건 죽어봐야 아는 것. 너무도 요원한 일 아닌가요? 불확실한 것 아닌가요? 장자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위 인용문처럼 인간의 생명은 백마가 틈을 스치듯 잠시 일따름이라며 인생의 유한함을 못 박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그런 다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문제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찾은 해답은 자신의 마음 자세를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생각에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음도 없다. 그러나 일단 태어나 생명을 가졌으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편안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기 전에는 무엇이었던가?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죽는 건 역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무엇 때문에 거부하는가? 그건 자연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오듯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끝없이 운행하는데 왜 인간만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려고 하느냐? 그러한 시도는 자연의 법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관건은 생명이 있으면 죽음은 필연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생각에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 범하는 판단착오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생명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둘째, 자연은 순환 운행하며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 줄 모르는데 인간만이 굳이 태어남을 생명의 시작, 죽음을 생명의 끝으로 규정하여 생명의 끝을 자꾸만 연장하려 함. 셋째,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끝, 이 사이에서 인간은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여 내 것은 영원히 내 것으로 삼으며 절대 남에게 넘겨주려 하지 않음. 즉 자신의 생명이 유한한데도 내 명예, 내 재물, 내 지위만은 절대 영원히 보관하려 함. 장자는 일반 사람들이 범하는 이 3가지 문제점의 폐해를 꿰뚫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의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사실에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없던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왔듯 그 생명이 때가 되면 다시 원래 없던 곳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그러므로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피고 지는 꽃처럼 돌고 도는 사계절처럼 인간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라 담담히 받아들인 것이죠.
장자보다 시대적으로 앞서는 도가 사상의 시조 노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육신이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육신이 사라진다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노자의 이 말은 육신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자의 이런 인생관을 일컬어 달관이라 부릅니다. 달이란 도달했다, 도착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 생명의 유한함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더 이상 도달할 경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장자는 제물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나와 같고 삼라만상도 나와 같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삼라만상이 자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면 자연히 마음이 좀 넓어지고 편안해지면서 사사로운 것에 굳이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아내가 죽어도 젓가락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불렀으며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죽으면 그냥 들판에 내다버리라 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무지를 그토록 조롱했던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장자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고전문학 작가 중에 가장 달관적인 인생관으로 살았던 도연명도 생전에 미리 자신의 추도문을 다음과 같이 써놓았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곳, 봉분만 우뚝 솟았다. 주인 잃은 말은 고개 들어 울부짖고 바람은 소슬하게 불어온다. 어두운 방 닫히는 순간 천년을 두고 아침 다시 맞지 못하리. 죽음이 뭐 대수로 오랴. 산과 언덕에 내 육신을 합치는 것일 뿐. 인생은 알고 보면 덧없는 것. 그러므로 과거 중국인들은 젊은 시절엔 공자만 쳐다보다가 나이 들면 장자로 눈을 돌렸습니다. 태평성대엔 공자를 따르다가 난세에는 장자를 벗삼게 됩니다. 잘 풀릴 때는 공자를 형님으로 모시다가 인생이 괴로워지면 장자에게 엎드리지요. 23. 내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가? 모르겠다.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나로 변한 것인가? 장자의 나비꿈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여 다 아실 것입니다. 장자의 제물론에는 또 다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술 마시며 그리 즐겁다가도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싸그리 까먹고 통곡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어젯밤 꿈속에서 괴로워 통곡하다가도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즐겁게 사냥터로 가기도 한다. 막상 꿈을 꿀 때는 꿈인지 모른다. 그런데 꿈속에서 또 꿈을 꾸었다고 했을 때 한 번 깨고 나서 그게 꿈인 줄 알았겠지만 한 번 더 깨어야 비로소 그게 모두 꿈인 줄 안다. 그런데 사람들은 꿈에서 한 번 깬 것으로 완전히 깨어났다고 생각하며 혼자 득이양양하여 권력을 뒤쫓고 허영심에 들뜬다. 모두 꿈인 것이다. 꿈꾸고 있다고 말하는 내 말도 혹시 잠꼬대일지 모르겠다. 장자가 이렇게 자주 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과연 진정한 나인가 되묻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야말로 꿈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현재의 내가 진정한 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과연 어떻게 이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현재의 내가 된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성공을 하면 그게 무엇이며 실패를 한다 한들 또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나비꿈 이야기를 읽으며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바 이 인생을 꿈처럼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깨어난 정신으로 살아도 회의감에 시달려 무척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꿈처럼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도 안 된다면 비록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환상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모두 진실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나중에 깨어보니 꿈이었을지라도 그런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나비가 되었으면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다시 장자로 돌아왔으면 열심히 장자의 생활을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시 장자로 돌아왔으면 열심히 장자의 생활을 해야지요. 24. 말싸움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자 당시 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는 둘도 없는 말싸움 상대였지요. 이 두 사람이 한두 번 말싸움을 한 것이 아니지만 가장 흥미로운 스토리는 물고기의 즐거움에 대해 치고받은 것이죠.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장자와 해시가 호수다리 위를 거닐고 있었다. 장자가 말하기를 뱅어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구나. 저것이 바로 물고기의 행복이지. 해시가 딴지를 걸었다. 자네가 물고기도 아닌데 물고기의 행복을 어떻게 아는가? 장자가 대받아쳤다. 자네야말로 내가 아닌데 내가 모를 거란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해시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자네는 아니니까 물론 자네의 마음을 모르지. 그렇지만 자네 역시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행복을 알 리가 있겠는가? 당연한 소리 아니야. 장자가 말했다. 말 돌리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세. 자네가 나한테 뭐라고 물었나? 물고기의 행복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지. 그렇게 물었다는 것 자체가 자네는 이미 내가 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본 것일세. 나는 호수 위 다리를 거닐 때 이미 물고기의 행복을 알았다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승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상황이네요. 이어서 다음 글을 읽어보기로 하지요. 내가 그대와 논쟁을 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대가 나를 이겼다고 하자. 그럼 그대 말이 맞고 내 말은 틀린 셈인가? 그 반대로 내가 그대를 이겼다고 하자. 그럼 내 말이 맞고 그대 말은 틀린 셈인가? 우리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을 수도 있고 모두 틀릴 수도 있네. 왜냐하면 그대와 나는 모두 선입관에 가려 있으므로 상대방의 생각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일세. 당사자가 이러한데 하물며 제3자가 알 턱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판단을 부탁할 것인가? 그대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것인가? 그대와 생각이 같은데 그대의 말이 맞고 내 말은 틀리다고 할 텐데 판단은 무슨 판단인가?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것인가? 내 생각과 같은데 내 말이 맞고 그대 말은 틀리다고 할 텐데 판단은 무슨 판단인가? 그럼 그대와 내 생각에 모두 반대하는 사람에게 판단을 부탁할까? 그대와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너희들 모두 틀렸다고 할 텐데 판단은 무슨 판단인가? 그대와 내 생각에 모두 동의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것인가? 모두 맞다고 할 텐데 판단은 무슨 판단인가? 이렇게 본다면 나나 그대나 그 사람이나 판단할 수가 없는데 또 누구를 불러다 판단을 부탁하란 말인가? 토론이나 논쟁을 의미 없다고 생각한 장자는 독단에 빠진 것일까요? 장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싸움이 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자 자신은 전체를 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물고기의 행복감을 알았을까요? 물고기와 한 몸이 되어 물고기의 느낌을 직접 느낀 듯이 이야기하는 장자는 자신과 사물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입을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라일체란 바로 이것을 말하지요. 장자는 이것을 처음으로 돌아가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이란 기본 출발점을 말합니다.
사물과 자신의 벽을 허물고 감정이입을 시도하고 이어서 무라일체의 경지로 들어가 보라고 해시에게 주문한 것입니다. 모두들 도의 어느 한 면만 보았지 도의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논쟁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도의 전체 모습을 파악했다고 자부하는 장자에게는 토론이나 논쟁 자체가 당연히 무의미하겠지요. 그렇다면 현실 생활에서 토론이나 논쟁은 부질없는 짓이니 각자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장자의 경우야 진리의 모든 측면을 다 파악했으니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래도 좀 겸손해야 하지 않겠어요? 겸손하기는 무척 간단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25. 발상의 전환. 손 트는데 바르는 약은 또 가끔만 한 사람은 제후에 봉해지고 한 사람은 여전히 무명이나 바래고 있다. 발상의 전환 때문이다. 장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 트는데 바르는 약을 잘 만드는 송나라 사람이 있었다. 그는 조상 때부터 무명 바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온 나그네가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제안했다. 송나라 사람은 가족회의를 열어 설득하기를 조상 대대로 무명 바래는 일을 해왔지만 벌이는 고작 몇 금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처방을 팔면 하루아침에 백금이 들어와요. 팔도록 합시다. 나그네는 그 처방을 얻어 오나라 임금에게 소개했다. 그런데 마침 올나라가 침범해 오자 오나라 임금은 나그네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응정케 했다. 때는 마침 겨울. 나그네는 수중전을 유도하여 올나라 군대를 격파시켰다. 그 결과 나그네는 제후에 봉해졌다. 손 트는 데 바르는 약은 똑같건만 한 사람은 제후에 봉해지고 한 사람은 여전히 무명이나 바래고 있다. 발상의 전환 때문이다. 장자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여러 차례 주장했지요. 그런데 장자의 친구 해시는 기회만 되면 장자에게 태클을 걸었어요. 장자 같은 인물에게는 태클을 걸어도 우화로 해야 제격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보시죠. 위나라 왕이 나에게 박씨를 선물했었지. 박씨를 심었더니 크게 자랐다네. 그 열매만 5말 크기였으니 박은 얼마나 크겠는가. 박을 잘라 물항아리로 써보려 했더니 너무 약해 쓸모가 없었다네. 잘라서 표주박을 만들었더니 편편해서 뭘 담을 수가 없더라니까. 크기만 엄청나게 컸지 실제로 쓸모가 없는 박씨 갖다 버렸다네. 해씨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장자를 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대단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장자의 이야기가 스케일이 크고 엄청나다는 것은 이미 앞글을 통해 느끼셨을 거예요. 소요유 첫 구절부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나오고 그 물고기가 붕새가 되어 남쪽으로 날아가는 장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우화는 그 유별난 특징의 하나가 과장이니까요.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대분간은 대조적으로 주경편에서는 만촉지쟁의 우화가 실려 있습니다. 달팽이의 더듬이 양단에 촉시국과 만시국이 있었는데 양국 사이에 전쟁이 터졌다는 것이죠. 사상자가 수만에 달했고 패잔병을 뒤쫓다가 귀국하는데 보름이나 걸렸다는 엄청난 이야기죠. 달팽이 더듬이 사이에서 말입니다. 또한 외물편에 보이는 인공자 낚시질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장법이 대단합니다. 미끼는 무려 살찐 황소 50마리였고 가까스로 1년을 기다려 대어를 낚았다고 합니다. 그 대어로 포를 만들었더니 강남 땅에 수백만 백성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대어를 낚아 올리는 장면은 이러합니다. 거대한 낚싯바늘이 푹 꺼지면서 대어가 버둥거리자 하얀 물보라가 산더미처럼 일며 바닷물이 하늘 높이 출렁인다.
이때 천지를 진동하는 괴이한 소리는 마치 수억만 귀신의 곡성과도 같아 수천리 밖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 장자란 책에 수시로 등장하는 우화의 스케일은 이런 식입니다. 물론 우화마다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해시의 도전적인 질문이었죠. 이런 질문에 대해 장자는 손트는 데 바르는 약 이야기를 만들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도 쓰는 사람에 따라 그 용도가 천차만별이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생각 하나 바뀜으로 인해 인생관마저 변하는 수가 있죠. 역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역경을 괴로움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발전을 위한 절호의 찬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자의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림자와 발자국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었다. 발바닥을 떼어 다른 곳으로 피하면 피할수록 발자국은 많아졌고 그림자를 떨치려고 달리면 달릴수록 그림자는 따라왔다. 동작이 느린 탓으로 착각하곤 죽자사자 하염없이 달리다가 마침내 탈진하여 죽고 말았다. 그늘로 가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발자국은 생기지 않을 텐데. 때로 발상의 전환은 생사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26. 위선자의 면모. 유가를 지목하여. 유생이 시래를 인용하여 무덤을 도굴하고 있었다. 장자는 다른 학파를 모두 공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컸던 유가를 지목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습니다. 다음은 그 단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유생이 시래를 인용하여 무덤을 도굴하고 있었다. 큰 유생이 무덤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 소리쳤다. 동력이 밝아온다. 작업은 어찌 되고 있는고? 작은 유생이 대답했다. 아직 수의는 벗기지 못했으나 입속에 구슬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유생이 명령하길 시경에도 있다시피 푸릇푸릇한 저 볼이 언덕바지에 자라고 있네. 살아남에게 베풀지 않고서 죽어 구슬 입에 물어 무엇하려고. 그 구렛나루를 잡고 턱밑수염을 짓누른 다음 새꼬치로 턱을 꿰어 살근살근 볼을 째대 입속의 구슬은 흠나지 않게 하렸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장자는 특별히 유교 사상가를 겨냥해서 그들이 내세우는 예의염치라는 것이 실은 위선이라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남의 무덤을 도굴하면서 고상한 시가와 예의범절을 읊조리는 행위는 너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겉으로 도덕과 윤리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폐륜을 저지르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입니다. 장자가 앞뒤 안 가리고 공자맹자의 예의염치를 나쁘다고 매도할 리가 있겠습니까? 장자가 풍자하고 비판하고 경계했던 것은 예의염치로 겉을 포장하고 속으로는 악행을 저지르는 위선이었던 것이죠. 27. 장자가 그리던 유토피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왕래할 일이 없다. 장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느니 악하다느니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심 문제는 장자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은 대부분 언급했지요. 맹자만 해도 욕심을 줄이라고 했지만 노자는 아예 욕심을 없애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자 역시 무욕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좋은 물건이 있는데 어찌 욕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도가 사상가들은 좋은 물건을 좋아해봐야 결국 좋을 게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롱한 색은 눈을 멀게 한다. 현란한 소리는 귀를 멀게 한다. 진한 냄새는 후각을 마비시킨다. 진수성찬은 입을 버리게 한다.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것은 마음을 어지럽힌다. 눈, 귀, 코, 입,
그리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탐닉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논리지요. 구속받을 일도 쌓을 일도 없었던 태고 시절을 그리워하는 도가 사상가들의 논리는, 그리고 장자가 그리워했던 그 시절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새끼줄을 묶어 기록하고 맛있는 식사, 예쁜 옷, 즐거운 분위기, 편안한 보금자리, 옆 동네가 훤히 보이고 닭울음,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늙어 죽을 때까지 굳이 서로 왕래할 일이 없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상상 속의 유토피아입니다. 원시사에는 인간이 편안하게 살아갈 만한 환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도 동물의 일종으로서 성욕에 의해 자손을 번식시키고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며 인구를 늘려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통솔자가 나타나게 마련이며 그와 동시에 시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차츰 조직화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천연자원만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며 어쩔 수 없이 동식물을 키워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약한 집단을 공격하여 뺏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전쟁의 발단은 인간의 욕심도 욕심이겠지만 절실한 생존의 문제가 걸린 탓입니다. 태고 시절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전국시대에 살았던 장자가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위와 같은 유토피아를 설정하긴 했지만 사회와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처방을 내놔야 할까요? 지도자의 무욕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장자의 세계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권력을 가진 막강한 군주로 등장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상징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상징적인 지도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군주의 역할을 담당했을 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입니다. 뒷짐지고 숨만 쉬는 것이 무의가 아니라 정부의 권력을 최소화시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라는 것이죠. 백성의 입장에서는 무욕을 생활화하여 웬만한 역경이나 곤란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란 뜻도 됩니다. 옆 동네에서 닭울음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늙어 죽을 때까지 굳이 서로 왕래할 일이 없는 그런 풍경.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장자가 그리던 유토피아였습니다. 28. 욕심이 없고 천진하며 자연스러운. 송원군이 화가를 모집하자 수많은 화공들이 응집했다. 화공들은 지시에 따라 예의를 갖추고 한쪽에 서서 붓을 풀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어찌나 많이 몰려왔는지 밖에 서 있는 화공이 절반이었다. 그런데 화공 한 명이 지각을 했다. 그 화공은 서둘지 않고 느긋하게 들어와 지시에 따라 예의만 갖추고는 그냥 뒤돌아서 숙소로 가버렸다. 송원근이 사람을 보내 동정을 살폈다. 화공은 옷을 벗어 던지고 두 다리를 쭉 편 채 알몸으로 앉아있지 않은가. 보고를 듣자 송원근이 말했다. 옳거니 그 친구가 진짜 화가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자를 사상가로 평가합니다만 그러나 장자는 중국의 다른 사상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예술적인 사람입니다. 장자라는 책 한 권이 대부분 우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하나로도 충분히 감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장자 전자방편에는 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화에는 중국의 예술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예술은 기교보다는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절차탁마를 통해 출중한 기교를 연마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단계에 그쳐서는 그저 쟁의의 기술 수준일 뿐입니다. 반드시 더욱 높은 경지, 즉 도의 경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경지는 정신적인 측면이란 뜻이지요. 중국의 전통 예술가가 그림도 그림이지만 인격적인 수양을 간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소잡는 백정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기에 가까운 백정의 기술에 탄성을 지르던 문해군이 대단한 기술이라고 칭찬하자 백정은 정색을 하며 기술이 아니고 도의 경지라고 정정해 줍니다. 백정이 강조한 도가 진정한 도라면 소잡는 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서도 모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술 창작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윤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지요. 윤편은 수레바퀴 제작 전문가입니다. 제왕공이 책을 읽고 있었다. 윤편이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연장을 놓고는 제왕공에게 다가가 여쭈었다. 지금 무슨 책을 보십니까? 성인의 책이니라. 그 성인은 살아계십니까? 아니, 이미 죽었지. 그럼 읽고 계신 것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과인이 성인의 책을 읽고 있는데 미천한 것이 감히 이러쿵저러쿵 주둥이를 놀리다니. 말이 되면 살려주고 허튼 소리면 죽음이다.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비유하겠습니다. 나무를 깎아 바퀴축에 맞출 때 너무 수월하게 들어가면 헐거워 덜그럭거리고 너무 꼭 끼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헐겁지도 않고 너무 끼지도 않게 하려면 마음속의 의도가 미묘한 손끝의 감각과 맞아떨어져야만 합니다. 이건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식에게도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자식도 제게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직까지 나이 70이 되도록 이렇게 앉아서 바퀴를 깎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옛 성인이 전하려는 그 섬세하고도 미묘한 생각은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성인이 죽으면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임금께서 읽고 계신 것은 성인이 남긴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교는 지성으로 몰입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지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정해진 법칙에 그대로 따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뜻이죠. 이 말은 곧 마음과 손이 완전히 일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재주 기교를 연습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대상과 일치시키려면 마음을 비우고 대상을 마음속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둬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자가 초나라로 가는 길에 숲을 지나치게 되었다. 곱추노인 한 분이 마침 매미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매미를 잡는 것이 아니라 매미를 주워 담고 있었다. 공자가 물었다. 신기하네. 무슨 재주요? 도통한 것인가? 곱추가 대답했다. 도통한 것이지. 장대 끝에 구슬 2개를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게끔 연습하는 것이 5, 6개월 걸렸다네. 그런 다음 매미를 잡았더니 실수하는 경우가 드물었지. 장대 끝에 구슬 3개를 올려놓고도 떨어지지 않게끔 또 연습했다네. 그러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더욱 줄어들더군. 구슬 5개를 올려놓고도 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때는 마치 물건을 줍든 매미를 주워 담게 되더군.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이런 식이라네. 내 몸은 단단하고도 육중한 나무줄기이므로 어깨를 들어 장대를 잡아도 썩은 가지 하나 들어올린 듯 가뿐하지. 넓고 넓은 세상에 삼라만상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만 내 마음에는 오로지 매미 하나밖에 없거든. 잡념이 전혀 없고 세상 그 어떤 대단한 물건이 옆에 있더라도 매미 날개와도 바꿀 생각이 없다네. 이런데 줍지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공자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면 정신이 집중된다는데 여기 곱추 노인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어 성어에 흉유성죽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가슴속에 이미 완성된 대나무 그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나무의 이런저런 모습을 하나하나 재가면서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필휘지로 대나무 그림을 완성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매미를 주워 담는다는 표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화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엽기적인 화가의 행동을 유심히 점검해보죠. 임금을 아련하는 자리인데도 그는 지각을 했습니다. 또한 얼굴만 내보이고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그림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에 오로지 그림만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임금님께 상을 받거나 혹은 관직을 얻거나 하겠다는 그런功利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각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도착했어도 왔다는 신용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숙소로 돌아가서는 왜 홀러덩 벗고 편하게 두 다리까지 쭉 펴고 앉아 있었을까요? 옛 중국에서는 빗자루처럼 등을 기대고 두 다리를 쭉 펴는 행위는 극히 무례한 자세였지요. 하물며 나체로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의식하면 옷을 입지 않을 수 없겠지요. 남의 눈을 의식하면 자세를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요. 그렇다면 그는 이미 자신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몰입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아지경인 것이죠. 이러한 무아지경은 장자가 인격 수양을 언급하면서 자주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 예술에서는 인격과 작품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장자가 이상형으로 여겼던 인격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욕심이 없고 천진난만하며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그것은 곧 지극히 소박하고 지극히 담백한 스타일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전통 예술이나 고전 문학을 평가할 때 평범, 담백,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작품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깁니다. 여백이 많은 산수화나 간소한 문인화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러하며 도연명의 담백한 시가를 지극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자의 사상은 중국의 예술과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몰라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장자라는 책. 당나라 현종이 장자에게 남하진인이라는 호를 추중하면서 장자는 남하경 또는 남하진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후 장자는 위진 시대에는 노자 주역과 함께 세 가지 현묘한 책으로서 당시 명사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담론거리가 되었다. 장자로부터 600년 뒤의 곽상은 당시에 존재하던 장자의 초간본 여러 권을 살펴 장자주를 저술했고 이것이 현재의 장자라는 책이다. 기원전 2세기경 사마천은 사기에서 장자가 10여만 자를 썼다고 말했고 서기 1세기의 한나라의 학자 방고는 한서 예문지에서 장자가 4편 7편, 외편 28편, 자편 14편, 해설 3편 등 모두 52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전하는 장자는 모두 33편, 64,600자로 되어 있으니 사마천과 방고가 보았던 장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장자는 4편, 외편, 자편으로 나뉘어 있다. 4편은 대체로 장자 본인의 작품으로 여기며 주제가 있는 글로서 편명과 주제가 일치한다. 장자의 핵심 사상도 이 4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소요유와 제물론의 그 중심 사상이 나타나 있다. 동양 사상사에서 유교와 불교는 서로 대비를 이루며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았다. 유교는 윤리와 실용을 강조하는 한편 도교는 신비한 내면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적 역할로서 조화와 균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동양인의 요구에 부합해 왔다고 할 수 있다.